예, 안녕하십니까. 안세현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유방암 수술 후에 여러 가지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보조 치료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왜 해야 되고 어떤 방법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 어떤 치료를 해야 되며 또 치료를 하고 났을 때 환자들이 얼만큼 잘 오랫동안 사는가 그런 것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목표는 유방암의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하고요. 수술 후에 보조 치료를 하는 이유와 그 이익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보조 치료의 4가지 종류를 알고 치료 방법과 부작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방의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방은 유륜이 있고 그 다음에 유방 조직들이 있게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임파선들이 분포하게 되겠습니다. 이걸 옆에서 보시게 되면 유선 소엽이라고 해서 요거는 젖이 만들어지는 샘들입니다. 여기서 젖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관을 타고 이렇게 유관을 타고 유두로 이렇게 쭉 젖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선 소엽과 유관과 유두에 암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방 주변에는 이렇게 지방 조직이 둘러싸고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상피내암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른 말로는 비침윤성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젖이 나오는 이제 유관이 있겠는데요. 이 유관에 보면 이 안에 상피세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상피세포 내에서 암이 생기지만 주변 조직으로 이렇게 뻗쳐나가는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상피내암이라고 합니다. 전체 유방암의 18% 정도가 되겠고요. 유관 내에만 암이 있고 주변으로는 거의 침범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순환암이다. 전이는 거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암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거는 다 영기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침윤성 유방암은 유관에 암이 생기지만 이것들이 주변을 뚫고 이제 번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유방 조직으로 침범을 하게 되겠고 림프관이나 혈관을 타고 다른 장기에 이제 전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암세포가 상피내암은 이 안에만 머물러가 있게 되겠고요. 침윤성암은 상피내암에서 암이 자라다가 이렇게 밖으로 뻗쳐나가서 딴 데로 전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를 그림으로 좀 재밌게 표현하자 그러면 상피내암은 이 사자들이 이 우리 안에 갇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 갇혀 있으면 사자들은 무섭지만 개들은 이제 뛰쳐나가지 못하게 이제 갇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침윤성 유방암은 사자들이 우리를 뚫고 이제 밖으로 뛰쳐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이고요. 유방암의 진행과 전이를 살펴보면 국소적인 단계에서는 유방과 주변 조직으로만 이제 침범이 되는 것이고요. 림프절 전이까지 이렇게 암이 퍼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임프관을 통해서 림프절 전이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거, 전신 전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혈관이나 임파관을 통해서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될 수가 있겠고요. 주로 뼈나 폐, 혹은 간, 혹은 뇌, 유방암은 이런 장기로 전이를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술 후에 이제 어떤 보조 치료를 할 것이냐,
또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 뭘 고려해야 되고 또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시행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 유방암의 예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시간이 길긴 하지만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의 치료 방법은 수술이 가장 기본입니다. 수술 가장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겠고요. 수술 방법에는 유방을 전체 절제하는 절제 수술이 있겠고 유방을 전체 절제하지 않고 암의 일부만 제거하는 유방 보존 수술이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유방을 전체 절제하시고 나서 동시에 유방을 만드는 거, 임플란트를 이용하든가 혹은 자기 살을 이용하든가 동시 복원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수술 후에 이제 보조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 방법에는 항암 치료, 항호르몬 치료, 방사선 치료, 표적 치료 크게 4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각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아까 말씀드린 그 동물원에 비유해 보면 이제 사자들이 뛰쳐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자들이 뛰쳐나왔다고 치더라도 이게 동물원 안에만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사자들을 좀 처치하기가 쉽게 되겠죠. 하지만 얘들이 동물원 밖에 뛰쳐나가서 여기저기로 돌아다니게 되면 그때는 치료가 쉽진 않습니다. 일일이 다 잡아서 없앤다는 게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 비유하자면은 몸으로 다 이제 전이가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방과 림프절에만 있을 때는 국소 치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수술을 하든가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이 동물원 안에 갇혀있는 애들을 잡아 없앤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들이 이제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면 걔들을 잡기 위해서 전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항암제 치료를 통하든가 항호르몬제 치료를 통하든가 표적 치료를 통해서 밖으로 퍼져 있을 수 있는 애들을 치료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보조 치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치료를 해야 좀 더 오래 산다. 치료를 해야 좀 더 재발이 줄어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재발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들입니다. 항암 치료를 하거나 항호르몬 치료, 방사선 치료, 표적 치료 각각에 따라서 재발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겠고요. 두 번째, 궁극적으로는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치료를 안 했을 때보다 치료를 했을 때 환자가 더 오래 사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게 되겠고요. 항암 치료를 안 한다 그래서 혹은 항호르몬 치료를 안 한다 그래서 환자가 무조건 재발을 하거나 환자가 돌아가시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병의 정도에 따라서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치가 되고 충분히 오래 사실 수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다가 이런 치료를 더 하게 되면 조금 더 오래 살고 좀 더 완치가 될 수 있다 하는 개념이겠고요. 그럼 내가 항암 치료를 힘들어서 하면 100% 다 완치가 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이런저런 치료를 하더라도 재발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항암 치료까지 했는데 재발됐는데 왜 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누가 효과를 볼지 누가 효과를 못 볼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병이 심한 사람들은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고 해서 효과를 보는 분들은 완치가 되는 것이고 또 치료를 하더라도 또 효과가 불충분하면 또 재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5세 환자가 있고 암이 3.8cm입니다. 암이 비교적 큰데요. 임파선 전이가 없으면 아무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분은 74%는 그대로 완치가 됩니다. 임파선 전이가 2개가 있는 분들은 완치율이 떨어지죠.
아무 치료를 안 했을 때 약 63%. 임파선 전이가 5개까지 가 있는 사람들은 약 50% 정도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만둬도 이 정도 완치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치료를 이것저것을 하게 되겠죠. 항암 치료를 하든가, 뭐 항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임파선 전이가 없는 사람은 한 10%, 임파선 전이가 2개 있는 사람은 한 16%, 임파선 전이가 5개 있는 사람은 한 20% 정도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 한 것보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 방법을 이제 선택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당신은 치료해야 되고, 무조건 당신은 안 해도 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하게 되는데, 그 고려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4가지가 저희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병기입니다. 환자분이 0기냐, 3기냐, 4기냐, 심하냐, 안 심하냐, 이 환자가 재발이 될 것 같으냐, 안 될 것 같으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환자의 나이와 폐경 유무입니다. 환자가 젊은 환자냐, 나이 드신 환자냐, 폐경이 됐느냐, 안 됐느냐.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 나이에 따라서 치료를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저렇게 하는 게 있고, 또 폐경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또 할 거냐, 이게 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 호르몬 수용체.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환자의 암의 특성 중에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애들이 있고 없는 애들이 있습니다. 헐투 과발현, 이 말이 어려운데요. 이제 헐투라는 그 유전자가 있는데, 그런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있는 애들이 있고, 또 그것이 아주 기능이 많이 올라간 그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에 따라서 수용체가 있다 없다, 헐투 과발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유방암의 종류는 이제 4가지로 갈리게 됩니다. 4가지 종류가 있겠고요. 그 각각의 서브타입, 얘가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건강 상태, 또 혹은 환자의 경제적 혹은 사회적인 환경,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나이가 80이다. 병은 심하다. 3기다. 그래서 항암 치료도 해야 되겠고, 뭐 약도 먹어야 되겠고, 방사선 치료도 해야 되겠고, 정상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나이도 80이고, 또 누워 계시고, 그럼 그런 분들한테 과연 항암 치료를 할 것이냐? 굳이 필요가 없을 것이냐? 그건 이제 환자의 건강 상태를 따져야 되겠고요. 사회적인 환경, 예를 들면, 젊은 환자가 요새 상당히 많습니다. 30대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분들이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안 했다면, 결혼을 언제 할 것이고, 아기를 낳을 의지가 있느냐, 안 낳을 것이냐, 그런 것에 따라서 항암을 하게 되면 환자들이 이제 폐경 상태가 또 되기 때문에 아기를 낳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또 약도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아기를 낳는 것을 목적으로 할 거냐, 치료를 목적으로 할 거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환자 개개인마다 치료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100이면 100. 다 이렇게 된다. 이제 그런 건 아니죠. 첫 번째 병기를 보시겠습니다. 병기는 암의 크기가 크냐 작으냐, 임파선 전이가 있냐 없냐, 전이가 있다면 1개가 가 있냐, 3개가 가 있냐, 뭐 10개가 가 있냐. 근데 몸에 딴 데 전신에 암이 퍼져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하면 유방암이 0기다, 1기다, 2기다, 3기다, 4기다. 이렇게 환자의 병의 정도가 이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는 환자의 나이와 폐경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자, 여기에 환자 유방이 있습니다. 이 유방에 암이 생기는 것인데요. 이 유방에는 정상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유방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어릴 때는 유방이 뭐 발달이 없겠죠. 하지만 사춘기가 되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호르몬이 유방에 영향을 미치고 유방이 발달하게 되겠죠. 또 정상적인 유방 발달뿐만 아니라 이것이 과도한 문제가 되면 정상세포가 이제 유방암이 변해서 유방암이 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이런 호르몬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호르몬들은 어디서 나오냐? 폐경되기 전에는 여성 호르몬이 난소에 나오는 겁니다. 난소.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게 되겠고요. 폐경이 되면 이 난소의 기능은 이제 사라지는 거죠. 난소의 기능은 사라지지만 이때는 부신에서 여기 이제 부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몸속에 이 등 뒤에 보면 이제 부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신에서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중에 이 여성 호르몬은 난소에서 만들어지진 않지만 말초 혈액들에서 안드로겐이 에스트로겐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에스트로겐이 다시 또 이 유방암의 성장에 기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떠냐, 폐경 여부가 어떠냐 상당히 중요한 팩터가 되겠습니다. 폐경 여부에 따라서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진 경로가 다 다르게 되겠고요. 그래서 항호르몬 치료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또 중요한 이제 호르몬 수용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이해하기가 쉽진 않을 텐데요. 조금 천천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유방암 세포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지만 이 암세포가 성장과 증식을 하게 되겠는데요. 여성 호르몬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있고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이제 호르몬이 있는데 이 수용체라는 건 뭐냐면 호르몬이 그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이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그 수용체에 붙게 되면 그것이 세포를 자극해서 이제 그 세포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유방암이라는 것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성질이 있는 그런 암이다 하는 뜻입니다. 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항호르몬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호르몬 수용체에 여성 호르몬이 붙는 것을 차단하거나 없애거나 하는 치료를 하게 되면 이 암세포의 성장이 이제 억제가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그림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르몬 수용체가 있다, 양성이다 하는 뜻인데요. 이 호르몬 수용체라는 것은 유방암 세포 안에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속에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이 암세포로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에스트로겐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이 수용체하고 만나서 개들이 유방암 세포를 자극하게 되면 이제 그 세포가 점점 이제 분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이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암 성장 인자가 또 유방암 세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체가 있는 것은 암 세포 내에 수용체가 있다는 얘기고 호르몬 수용체가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 보면 수용체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여기 들어간다고 쳐도 이런 수용체가 없는 것들은 그것이 유방암 세포를 자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수용체가 없는 애들은 이런 암 성장 인자가 다른 암 성장 인자들이 영향을 미쳐서 암세포가 이제 증식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아까 보신 것처럼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수용체에 결합해서 세포가 이제 성장과 커지고 증식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수용체가 없는 애들은 다른 암 성장 인자가 작용을 해서 세포가 성장하거나 증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루트,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제 분열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아까 헐투라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좀 설명을 드려보면, 자, 이게 정상세포가 있습니다. 정상세포. 우리가 일반적인 여성 유방세포라고 치면, 세포에 막이 있어요. 세포막. 이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거기 보면, 헐투 수용체라는 거가 있습니다. 이 물질을 이제 표시한 건데요. 요거는 뭐냐면, 세포막에 존재하는 이제 어떤 물질인데, 얘들이 성장 인자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내부로 신호를 전달합니다. 지금은 세포를 분열시켜야 돼. 지금은 세포를 가만둬야 돼. 그 필요에 따라서 정상적으로도 필요한 때는 성장인자가 작용을 하는 것이고, 또 불필요할 때는 또 가만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영향을, 헐투라는 수용체가 그런 성장인자의 영향을 받으면 이게 내부로 신호를 전달해갖고 이 세포핵을 자극해서 세포가 성장을 하거나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필요하면 성장하는 것이고, 또 불필요하면 가만히 있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조절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헐투 수용체가 과발현되는 게 있습니다. 과발현이란 건 뭐냐면은 한두 개만 있는 게 정상이라면 그것이 5개, 10개 이렇게 막 굉장히 늘어나는 것이죠. 여기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도 헐투 수용체가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거를 과발현, 많이 보인다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포들은 세포 분열이 촉진되어서 암세포의 성장을 빠르게 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헐투가 과발현된 세포들은 비교적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헐투가 과발현된 것들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차단시키는, 딱 그것만 표적으로 해갖고 그걸 차단시키는 표적 치료제들을 이제 치료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헐투 종양 유전자가 과발현된 것들은 예후가 좀 더 나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예후가 좀 더 나쁘게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표적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자, 좀 어려운 그림 한번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호르몬 수용체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헐투 인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걸 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자, 요거를 호르몬 수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르몬 수용체가 세포 안에 들어있는 거죠. 요게 에스트로겐인데요. 이 에스트로겐이 몸속으로 들어와서 이 수용체에 이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결합을 하게 되면 얘들이 이 핵을 자극해서 세포가 분열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고요. 여기 헐투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얘는 필요하면 세포를 자극하는 것이고, 또 불필요하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세포질 안에 이제 이런 물질들이 존재하게 되겠고요. 이것이 필요에 따라서 세포핵을 자극하고, 여기 DNA, 이 유전 물질이 이제 분열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잘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제 정상적입니다. 자, 유방암 종류화가 아까 4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르몬 수용체는 있고, 헐투 과발현은 없다. 이런 타입이
60%, 상당 부분의 유방암 세포는 이제 이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헐투는 과발현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뭐 우리가 크게 걱정할 것이 없고요. 이제 호르몬 수용체가 있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에스트로겐이 수용체 결합해서 암세포로 들어가서 성장과 증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을 이제 차단시키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차단시키면 이 암세포가 성장을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항호르몬 치료라고 그러고, 이런 정도의 유방 환자에서는 항호르몬 치료가 상당히 중요한 치료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에서는 항호르몬 치료가 가장 기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타입입니다. 호르몬 수용체도 있다. 헐투 과발염도 있다. 이런 애들이 대략 한 10% 정도 됩니다. 좀 특이한 애들이죠. 그 얘들은 보면 이 헐투가 막 과발현이 돼 있어요. 과발현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이제 자꾸 조절합니다. 세포 빨리 커져라, 빨리 커져라,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정상적으로 호르몬 수용체도 있기 때문에 호르몬 영향도 이제 계속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런 헐투 과발현을 차단시키는 표적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호르몬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차단시키는 항호르몬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호르몬 수용체는 없습니다. 대신에 헐투 과발은 있는 애들이 있어요. 한 13% 정도가 되는데요. 얘들은 헐투가 과발현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극을 통해서 세포가 자꾸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수용체는 없죠. 수용체는 없기 때문에 이런 수용체가 달라붙는 것을 방해하는 항호르몬 치료는 효과가 없겠고, 여기서는 헐투 과발현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표적 치료가 상당히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호르몬 수용체가 없고 헐투 과발현도 없는 타입들이 있습니다. 대략 한 15%가 되는데요. 얘는 헐투 과발현이 없기 때문에 일로 가는 게 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호르몬 수용체가 붙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이걸 차단시켜봤자 항호르몬 치료를 해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 다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뭘 타겟으로 해야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이 세포 전체를 그냥 죽여버리는 항암 치료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항암 치료 이제 암세포가 죽을 수도 있지만 또 정상세포도 많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세포들은 치료가 좀 힘들고 좀 환자가 좀 고통을 많이 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없고 이제 다른 성장 인자를 통해서만 세포가 이제 작용을 하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수용체가 있냐 없냐, 헐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까 수용체도 없고 헐투도 없는 거, 그리고 보통 3중 음성,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거, 나 3중 음성이랬는데 나 죽어요? 괜찮아요? 이제 많이 물어보는 이제 이런 3중 음성까지 네 가지 타입인데, 내 유방암은 어떤 종류에 해당이 될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 담당생할 때 저는 네 가지 타입 중에 어떤 타입인가요? 그럼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왜 받게 되나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 나는 어떤 종류다, 어떤 치료를 받는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꼭 물어보셔야 되고요.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유방암은 그 타입에 따라서 치료 전략이 각각 다르게 됩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거, 수용체가 있고 헐투가 음성인 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호르몬 치료가 제일 대표적인 치료를 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위험도 평가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 환자가 재발을 할 거냐, 재발을 안 할 것 같으냐, 그런 위험도가 높냐 낮냐를 이제 구별하는 거죠. 구별해갖고 별로 위험이 없다, 재발 위험이 없다. 그런 분들은 이제 항호르몬 치료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 재발이 되게 많을 것 같다. 그런 경우는 항호르몬 치료도 해야 되지만 항암 치료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발이 많을 것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를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타입입니다. 수용체가 있다. 헐투도 과발현이 있다. 그런 경우는 이 헐투가 과발현된 애들은 그 성질이 빨리빨리 자라는 성질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그래서 항암 치료해야 되고, 아까 헐투를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그 표적 치료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항호르몬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세 가지 치료를 하시게 되겠고요. 헐투 양성. 요거는 이제 수용체는 없지만 헐투만 양성인 경우, 요거는 항암 치료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표적 치료 하셔야 되겠고, 두 가지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삼중 음성이란 거, 요거는 항호르몬 치료도 별로 효과가 없고 표적 치료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항암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좀 더 천천히 이해해 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이제 첫 번째 타입에서 위험도 평가라는 거 좀 더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재발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한다면 얼마나 할 거냐, 그걸 예측하는 그런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코타입 검사라는 것도 있고 맘마프린트하는 검사가 있는데, 재발 위험도가 높으냐 낮으냐를 평가해서 항암 치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온코타입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수용체가 있으면서 헐투가 음성인 환자여야 되겠고요. 임파선 전이가 없는 환자입니다. 전이가 없는 비교적 초기에 있는 환자인데, 이런 환자들은 유방암의 네 가지 타입 중에서 상대적으로 예후가 양호하고 항암 치료에 대한 반응이 비교적 낮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항암 치료 해봤자 효과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데 굳이 항암 치료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재발 점수를 구하는 겁니다. 이런 검사를 해보면 이 사람의 재발 점수는 5점이다, 100점이다, 70점이다. 이제 그런 재발 점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결과에 따라서 항암 치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결정을 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한 예를 들면 46세 여성이고요. 암은 2.1cm고 임파선 전이가 없었습니다. 수용체는 있었고요. 헐투 과발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이제 온코타입 검사를 했어요. 해봤더니 이게 재발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16점이라고 나왔는데요. 재발 점수가 20점 이하면 비교적 재발을 거의 안 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항암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암 치료 안 합니다. 두 번째, 맘마프린트라는 검사입니다. 요거는 아까 마찬가지 수용체 있고 헐투 없는 환자 중에서 요거는 임파선 전이가 있는 환자들 대상입니다. 임파선 1개 내지 3개 간 환자들 중에서 이런 검사를 해보면 이 사람은 재발이 별로 없을 것이다, 재발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두 군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임파선 전이가 1개라도 있다, 그러면 무조건 항암 치료를 했었어요. 임파선 전이가 있으니까 이건 초기도 아니고 재발 많이 있을 수 있겠지. 이제 그렇게 해서 한 10년 전만 해도 무조건 모든 환자를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암을 우리가 다 이제 이해를 하게 되니까 이런 종류의 환자들은 굳이 항암을 해도 별로 효과도 없고 항암을 하지 않다고 해도 재발이 많지가 않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의 환자들은 임파선 전이가 있다 그래도 무조건 항암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런 검사를 해보는 거죠.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검사해보니까 환자는 고위험군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환자분은 10년 재발할 확률이 30%가량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항암 치료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판독을 하는 것이고요. 똑같은 환자라도 임파선 3개가 나왔는데 검사해보니까 10년 재발할 확률이 뭐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굳이 여기 항암 치료를 한다고 해서 환자가 얻는 이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치료 방법을 선택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해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쉬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보시면 아마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이 작물이 뭔지 아실 수도 있고 또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겨울 지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봄나물입니다. 두 번째 힌트를 드리면 이게 울릉도에서 자생하던 것들인데 이것이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육지에서도 이제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고기 먹을 때 같이 먹으면 굉장히 좋다고들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중국산은 굉장히 좀 싸고요. 이 한국산은 굉장히 좀 비쌉니다. 그만큼 효용 가치가 높은 명이나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말, 지금 한창 이제 나올 때입니다. 이제 4월 되면 이렇게 밭고랑을 만들어야 됩니다. 밭을 갈고 이렇게 비닐을 씌우고 작물을 심을 그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날씨도 좋고 이제 이렇게 농부복 입고 이렇게 농사 준비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제가 농사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밭을 조금 샀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또 여유 되는 대로 가서 농사를 짓고 뭐 나름대로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제가 유방암 전문한 지가 이제 3년째가 됐는데요. 처음에 한 20몇 년 동안은 뭐 일만 정말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죽어라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한 10년 전부터 이제 농사 좀 져보고 또 여유도 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한 7월 말쯤 되면 이제 옥수들이 이제 자라죠. 옥수 이제 씨를 심거나 파종하게 되면 이렇게 아주 튼실하게 옥수들이 자랍니다. 이거 따갖고 바로 쪄 먹으면 굉장히 맛있고요. 병원 식구들하고 이렇게 잘 나눠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구마 키운 뭐 사진들인데요. 고구마는 이제 10월쯤 되면 캡니다. 5월 말쯤 심어갖고 10월쯤 되면 캐는데요. 농부의 기쁨이라는 게 뭐 이런 것들이죠. 또 조그만 거 심었는데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또 힐링도 하고 또 재미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조치료 종류 및 시행 방법 한번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흔히 아는 게 이제 항암 치료가 되겠죠. 항암 치료가 있고, 항호르몬 치료가 있고, 방사선 치료가 있고, 표적 치료. 이 네 가지는 보통들 여러분들이 웬만큼 다 알고 계시는 것들입니다. 항암 치료는 이제 주사 맞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기 정맥에다가 이제 항암제 주사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A씨라는 거, 보통 임파선 전이가 없는 분들은 A씨라는 걸 이제 4번 맞게 되겠고요. 이건 아드리아마이신,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라는 것을 맞게 되겠고, 임파선 전이가 있는 분들은 이제 탁솔이라는 거, 이제 이것까지 보통 맞게 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암제 종류와 기간인데요. 임파선 전이가 없는 환자들은 대략 A씨 4번 맞는다. 제일 기본적으로 보통 그 정도 아시면 됩니다.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런 방법들은
항암 치료하시는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환자분은 AC를 맞는 게 좋은가, 다른 걸 맞는 게 좋은가, 왜 그런가, 그런 설명을 좀 해줄 겁니다. 임파선 전이가 있는 분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탁술이라는 주사를 많이 맞게 됩니다. 이걸 3주 간격으로 맞는 것도 있고 매주 간격으로 맞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한테 어떤 게 더 좋은가, 그건 이제 항암치료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부작용 뭐 흔하죠. 여러분들 제일 걱정하시는 것들이 부작용인데, AC 항암제는 보통 탈모가 거의 100% 기본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이제 구토가 흔합니다. 머리 빠지고 이제 토하는 거죠. 근데 탁산 항암제는 주로 근육통, 부종이 좀 심합니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이제 몸이 땡땡 붓는 거죠. 손발도 저리고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항암 치료는 보통 수술 후 3주 내지 4주 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겠고요. 어떤 항암제를 쓸 거냐, 얼만큼 할 거냐, 그거는 항암치료 종양내과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요거는 보통은 입원하지 않고 외래에서 하게 됩니다. 외래에서 와서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호르몬 치료입니다. 자, 이거 어려운 얘기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스트로겐이 세포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유방암 세포 안에 이 수용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 호르몬하고 수용체가 결합되면 얘들이 이 세포를 자극해서 이제 암세포들이 이제 자꾸 이제 번져나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여성 호르몬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폐경 이전 여성에서는 난소에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난소에서 만들어진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세포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방암 세포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분열을 하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그런 과정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항호르몬 치료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쓰인 약물이 타목시펜 약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봤을 약물 같은데요. 이건 뭐냐면, 여성 호르몬이 유방암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호르몬 수용체하고 결합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를 얘가 여성 호르몬이 들어갈 자리를 얘가 대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이 붙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이 타목시펜 약이 먼저 붙어버리면 여성 호르몬이 붙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있긴 하지만 얘가 수용체에 미리 붙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항호르몬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약물이 이 타목시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럼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려면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라는 것이 뇌에서 나오게 됩니다. 뇌에서 난소에다가 호르몬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이제 또 그 자극을 주는 그 호르몬이 또 따로 있어요. 그것을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그 호르몬이 뇌에서 나와서 난소를 자극하게 되면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식샘 자극 호르몬을 얘를 차단시켜 버리면 이 난소에서 기능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난소 기능이 떨어지면 여성 호르몬을 만들지 못하니까 이 여성 호르몬이 없으면 이 암세포가 자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식샘 자극 호르몬을 차단시켜주는 난소 억제 주사가 있습니다. 이 주사를 맞게 되면 난소기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고 자연히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유방암 세포도 성장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폐경 후 여성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여성 호르몬이 유방암 세포 들어가서 수용체랑 결합돼서 암세포가 성장하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얘는 폐경이 됐기 때문에 난소의 기능은 없는 상태입니다. 난소의 기능은 없지만 아주 일부 여성 호르몬이 부신이나 간이나 지방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냐면 여기서 안드로겐이라는 이제 남성 호르몬이 이제 생산이 되게 되면 그것이 아로마타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지게 변화가 됩니다. 이 아로마타제라는 효소를 거쳐야지만 이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로마타제 기능을 없애버리면 이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유방암 세포가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타목시펜은 아까 이 호르몬 수용체에 붙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타목시펜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특별히 아로마타제 억제제라는 걸 쓰게 되면 이 호르몬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강력하게 이 타목시펜을 쓰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여성 호르몬을 이제 억제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호르몬 치료제 중에 아까 대표적인 게 타목시펜이라고 얘기했고요. 이건 폐경 이전 여성이나 폐경 이후나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를 먹는 것이고요. 사용기간은 5년 또는 10년입니다. 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5년, 좀 병이 심한 사람은 10년을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타목시펜의 치료 효과는 무엇인가? 효과가 있으니까 쓰는 거죠. 첫 번째는 재발을 방지하여서 유방암 환자의 생존율을 한 25% 이상 향상을 시킵니다. 두 번째, 반대편 유방, 새로운 유방암이 발생하는 것을 40% 이상 감소시킵니다. 세 번째, 유방을 남긴 유방 보존 수술 환자에서 남은 유방 내에서 암이 또 생기는 것을 30%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경 후 여성에서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이고요. 부작용을 보시면 이제 얼굴이 화끈거린다든가, 뭐 식은땀이 난다든가, 체중이 증가한다든가, 뭐 우울하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흔히 나타나는 것이 있겠고요. 또 월경이 불규칙해집니다. 뜨문뜨문하든가, 뭐 없어지든가, 왔다 갔다 하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궁 내막이 좀 이렇게 두꺼워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폐경 이전 젊은 여성분들에서 이제 약을 쓰게 되면 자궁 내막이 좀 두꺼워질 수가 있고 난소에 이제 물혹 같은 게 흔하게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흔하게 보이는데 이제 그 중에 좀 위험한 거 자궁 내막암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건 이제 자궁 내막이 좀 증식하는 정도를 지나서 암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드뭅니다. 드물지만 생길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혹시 생긴다 그러면 60세 이상 환자에서 대부분 생깁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거의 생기는 게 없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겠고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타목시펜을 먹으면 저런 게 좀 생길 수 있다. 뭐 이해를 하시면 되지만 폐경 이후 여성은 지금 주로 대부분은 그 아로마타제 억제제라는 약을 먼저 우선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자궁 내막암이 생기는 확률은 사실 뭐 거의 없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항호르몬 치료제 중에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난소 억제 주사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경 이전 여성이어야 되겠고요.
호르몬 수용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난소 억제 주사를 쓰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항암 치료를 하는 대신에 이 난소 억제 주사를 이제 맞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요거는 조기 유방암일 때 이렇게 많이 맞게 되겠고요.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추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항암 치료 이후에 젊은 분들, 특히 아주 젊거나 임파선 전이가 있는 환자들, 병기가 높은, 재발이 이제 고위험인 분들은 항암 치료하고 거기다가 나중에 난소 억제 주사까지 이제 많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4주짜리가 있겠고요. 석 달마다 맞는 거, 6개월마다 맞는 거,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졸라덱스라는 약도 있고, 뭐 루프린 약도 있고, 4주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이제 각각 환자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되겠고요. 투여 기간은 2년부터 5년 사이입니다. 병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보통 2년을 맞게 되겠고요. 아주 심한 분들은 뭐 5년까지도 맞습니다. 항암 치료는 대부분 부작용이 잘 아시는 것처럼 탈모, 구토 이런 것들이 흔합니다. 근데 난소 억제 주사는 항암 치료 대신에 사용을 하더라도 탈모나 구토는 사실 뭐 거의 없죠. 그러니까 난소 기능만 떨어뜨리는 것이지 머리가 빠지고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이 월경이 없어지는 거죠. 난소 기능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폐경 증상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화끈거리고 뭐 두근거리고 우울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요 증상이겠고요. 그래서 각각의 치료 방법이 좀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난소 억제를 해보니까 뭐 제브라는 연구인데요. 해보니까 항암 치료 한 거나 난소 억제 한 거나 생존율은 똑같더라.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이번 이제 저희 병원에서 약 1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항암 치료했던 환자들하고 난소 억제 했던 환자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필요한 환자는 항암 치료 하지 않고 대부분 난소 억제를 돌리게 됩니다. 그런 치료를. 이건 또 다른 효과인데요. 자,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다 했는데 생리가 돌아오는 환자들도 있어요. 특히 젊은 분들. 그런 분들은 타모옥시펜만 먹는 경우보다 난소 억제를 같이 하니까 치료 효과가 더 좋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심한 사람들은 항암 치료도 하고 생리가 돌아오면 난소 억제 주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항호르몬 치료제의 세 번째 아로마타제 억제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이제 폐경 후 환자들입니다. 폐경 환자인데 아로마타제라는 효소를 통해서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거를 차단시켜버리는 거죠. 차단시켜버리면 에스트로겐 생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호르몬을 이제 없애버리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아로마타제 억제제라고 하고요. 요거는 하루에 한 번 먹는 약으로 쓰는 것이고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제 5년 동안 복용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로마타제 효과는 무엇인가? 효과. 이건 폐경 후에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폐경 이전 여성은 난소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활발하게 여성 호르몬을 만들기 때문에 이 약은 폐경 이전 환자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경 후에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아까 폐경 후 환자도 저희가 타모ок시펜을 쓸 수는 있는데 이거보다 더 훨씬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폐경 후 환자에서는 이 약을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이제 아로마타제 억제를 쓰다가 좀 문제가 있거나 부작용이 심한 경우는 타모ок시펜으로 바꿔서 사용하게 됩니다. 가장 이제 흔한 부작용 중에 이제 중요한 거는 골밀도 감소하고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도 이제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골밀도 감소가 뭐 당연히 오게 되겠죠. 나이 먹으면 이제 뼈도 약해지고 더 심하면 이제 골다공증이 되는데 이런 아로마타제 억제를 쓰게 되면 호르몬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생성이 안 되다 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뼈가 약해질 수 있고 또 뼈가 약한 분들은 또 골다공증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 이제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는 좋지만 또 치료 효과에 따른 그만큼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약을 쓸 거냐 말 거냐 그 다른 약을 쓸 거냐 하는 것들을 결정을 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항호르몬 치료 연장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모ok시펜을 5년만 쓸 거냐 10년 쓸 거냐 그런 얘기인데요. 보통 5년을 쓰게 되는데 5년 쓴 거보다 10년 쓴 거를 비교해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보니까 재발도 줄이고 유방암 사망도 줄더라 하는 결과를 이제 최근에 몇 년 전에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10년 연장요법을 이제 많이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뭐 10년 연장하게 되는 것은 대부분 임파선 전이가 있던 환자, 재발의 위험이 많은 환자. 그래서 임파선 전이가 없는 분들은 뭐 10년을 써도 되긴 되지만 워낙 긴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은 10년을 썼다 그래서 5년 쓴 거나 10년 쓴 거나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임파선 전이가 있었던 환자들은 5년 쓴 거랑 10년 쓴 거랑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10년을 쓰라고 저희가 권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연장요법 중에서 두 번째인데요. 타모ok시펜 5년을 치료하고 나서 아로마타제 억제를 또 5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이건 뭐냐면, 자, 내가 타모ok시펜을 먹을 때는 젊은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아로마타제 억제는 효과가 없으니까 타모ok시펜을 썼단 말입니다. 쓰고 나서 5년 지났더니 그 시점에서는 폐경이 된 상태가 됐어요. 이제 그러면 폐경이 됐을 때는 저희가 아로마타제 억제라는 걸 쓸 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그런 상태가 된 환자한테서 아로마타제 억제제 5년을 추가로 해보니까 훨씬 좋더라는 거예요. 타모ok시펜 5년 쓰고 나서 치료 완료 시점 폐경이 된 상태에서 이런 아로마타제 억제를 썼더니 효과가 좋더라. 특별히 더 임파선 전이가 있던 환자들은 훨씬 더 효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타모ok시펜 끝난 지점에서 이 아로마타제 억제를 5년 동안 또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방사선 치료입니다. 뭐 방사선 치료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죠. 유방에다가 쪼이는 거죠. 쪼이는 목적은 유방 보존 수술한 분들이 요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유방에 남은 조직들이 있는데 거기다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남은 유방에서 암이 생기는 게 줄어든다 하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암만 제거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고 10년 뒤에 보니까 대략 한 20-30%에서 새로 암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방사선 치료를 쪼여 보니까 한 5 내지 10% 정도로 줄어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방사선 치료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 생기는 건 아니지만 방사선 치료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더 줄어든다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기본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 병원 통계를 보니까 이제 5% 미만으로 상당히 좋게 잘 나온 그런 데이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방을 절제하고 나서 하는 방사선 치료도 있습니다. 아까 유방 보존 수술 환자한테서는 남은 유방에 재발하지 말라고 이제 쪼인 거고요. 유방을 다 제거했는데도 방사선 치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좀 심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병이 심한 사람들은 이 수술한 근처나 이런 임파선, 또는 목의 임파선 이런 데 재발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제 방사선을 쪼여주는 것이죠. 어떤 환자들이냐? 암 크기가 5cm 이상으로 굉장히 크거나 암이 피부에 부종이 있었거나 피부에 궤양이 있었거나 염증성 유방암이 왔거나 흉벽까지 침범했거나 심한 사람들, 그 다음에 임파선 전이가 4개 이상 나온 환자들. 임파선 전이가 4개 이상이면 우리가 유방암 3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기부터는 재발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하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사선 치료 시기는 항암 치료를 한 분들은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나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항암 치료 안 하는 분들은 보통 항호르몬 치료와 같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략 수술하고 나서 한 3, 4주 지나서 이제 상처가 좀 안정되면 그때부터 시작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작용으로는 뭐 팔 좀 붓거나 방사선에 의한 이제 폐렴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유방이 붓거나 딱딱해지는 증상들이 이제 흔하게 나오지만 대부분은 6개월 내에 대부분 회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표적치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표적치료제 대표적인 이제 헐셉틴인데요. 헐셉틴은 약물입니다. 염 약물이 있겠는데 주사 맞는 것입니다. 이걸 왜 표적이라고 하냐면 이건 헐투가 과발현된 유방암에만 선택적으로 이 헐투라는 그 물질에 선택적으로 결합해서 암세포가 성장한 것을 억제해주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표적 치료제라고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이거는 항암 치료의 전신적인 부작용, 뭐 구토라든가 탈모, 세균 감염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헐투만 선택적으로 그걸 이제 막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항암 치료에 대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고요. 이제 유일한 부작용이 이제 심장 독성입니다. 이 약에 다른 큰 부작용이 없지만 이제 심장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아주 심한 사람들은 심장 기능이 저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략 뭐 0.5%나 4%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심장 기능이 나빠져도 조금 돌아올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아주 운이 나쁜 사람들은 심장 기능이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 치료를 하기 좋다고 그러니까 하긴 했는데 환자가 암은 완치가 됐는데 평생 심장 기능이 나빠서 고생하는 분들도 가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치료제가 완벽한 건 없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쁜 점도 있고 그런 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성장인자라는 게 요 헐투라는 여기 헐투라는데 이제 성장인자가 이렇게 작용해서 이렇게 이제 세포를 자극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헐셉틴이라는 약이 그걸 이제 막아버리는 거예요. 성장인자가 헐투에 붙어버리는 걸 이제 차단시켜버리는 게 이 헐셉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 전달 물질 같은 것들이 다 이제 다 차단이 돼 버리기 때문에 유방암 세포가 성장하거나 분화하는 것을 이제 억제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표적 치료 대상은 아까 얘기한 겁니다. 헐투 과발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용체가 있든지 수용체가 없든지 헐투 과발현이 있는 환자들은 모두 환자들이 대상이 됩니다. 보통 3주마다 한 번씩 맞게 되고요. 보통 치료기간은 1년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치료해보니까 안 했을 때보다 결과가 좋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결과가 좋더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좋습니다. 저런 치료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런 치료는 뭐 꼭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내용을 따라오시느라고 이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다 이해가 아마 안 됐을 가능성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적인 개념만 제가 얘기했고요. 여하튼 유방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종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르다 하는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암인가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담당 교수님들하고 또 이제 자꾸 물어봐서 상의를 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 그림은 여기는 아까 제가 밭 갈던 데고요. 그건 이제 그 너머 쪽에 보면 이제 연못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낚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젊을 때부터 낚시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연못이 있는 데를 그때 밭이 있는 데라 연못이 있는 데를 그런 데가 이제 우연히 나오게 돼 갖고 제가 그걸 샀습니다. 그래서 이 연못이 상당히 좀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이건 이제 5월 말 되면 이렇게 이제 주변에 창포들이 핍니다. 노란 창포들이 펴서 주변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창포들이 피는 가장 아름다운 때를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연못이 있으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연못이 있으면 뭘 하십니까?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낚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맥주 한잔하고 제가 좋아하는 새우깡 먹으면서 낚싯대 펴놓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 찌들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저도 이제 저 나름대로 이렇게 힐링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주말에 가서 보내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연못에 사는 붕어들인데요. 잡았다 놔줍니다. 제가 먹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새우들도 있고요. 새우들도 많이 살고 있고요. 붕어들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이 붕어 색깔이 상당히 노랗고 저는 이걸 이제 황금색이라고 합니다. 황금붕어라고 하는데 연못에 이런 붕어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잡았다 놔주면서 그렇게 머리도 좀 식히고요. 또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젊은 분들 혹시 모를지도 모르겠고요. 나이 드신 분들 아마 잘 알 겁니다. 이게 옛날에 또랑에 가면 이제 많이 살고 있었죠. 지금 이제 거의 많이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재죠, 가재. 그래서 연못물 들어오는 그 또랑에 보면 물이 흘러내려오는 곳에 가재들도 살고 있고요. 이렇게 가재들 상당히 반가운 모습이죠. 이건 이제 우렁이들인데요. 연못 가에 보면 이런 우렁이들이 이렇게 풀 먹으려고 이렇게 겉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다가 어떤 때는 삶아 먹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자, 긴 시간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예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후란 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 환자가 수술하고 나서 얼만큼 오래 사느냐
이제 하는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요 도표는 뭐냐면 기간에 따라서 병기가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타입, 나는 어떤 타입인데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이 5년 생존율이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를 보는 이 도표를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10년인데요, 10년. 유방암은 이제 보통 5년을 보지 않고 10년을 봅니다. 10년 정도 지나야 이제 조금 안심되고 거의 완치가 됐다.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10년을 많이 따지는 것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요분은 2기 환자입니다. 2기 환자인데 수용체도 없고 헐투도 없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3중 음성암인데요. 옛날에는 10년 사는 사람들이 68명이었다. 20년 전에는 78명이었다. 10년 전에는 81%였다. 최근에는 82%였다. 그래서 이제 최근 걸 보시면 됩니다. 내가 2기 환자고 수용체가 없는 타입이고 헐트도 없는 타입이다. 그러면 내가 10년 살 확률은 대략 한 82%쯤 되겠다. 그렇게 대략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자, 요분은 3기 환자이네요. 3기 환자십니다. 이건 제가 그 EBS 명의에 나왔던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제가 유방암 분야에서 3년 3번 명의를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고요. 이건 이제 특집으로 명의 200인을 만나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뭐 심장병, 당뇨병, 뭐 유방암, 뭐 관절 이제 그런 분야에서 200인을 이제 그 강의를 했던 분들을 초청해서 이제 한번 모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검을 해봅니다. 자, 유방암의 기본적인 사항은 어땠냐? 유방암은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 나의 유방암 병기는 몇 기냐? 내 유방암 타입은 무엇이냐? 나는 어떤 보조치료를 하게 되느냐? 치료 방법은 뭐고 부작용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전에. 내가 뭐지? 이거 뭐지? 왜 이래야 되지? 그런 것들 좀 다 하늘로 날려보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방암 치료가 예전처럼 유방암 걸리면 난 죽었어.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치료 방법 많이 발달했고요. 또 어떻게 하면 환자한테 좀 더 편하게, 좀 더 효과적으로 부작용은 적게 하고 치료 효과는 높이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는 겁니다. 수술 방법도 가급적 조그맣게 환자들한테 덜 피곤하게 이제 그런 방법으로 많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요. 정해진 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완치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